이번에는 미국이 한국의 전투기 기술을 만만히 봤다가 당황스러워하는 소식입니다. 처음 우리나라가 만든 항공기는 웅비라는 프로펠러 추진 연습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전자장비가 장착되어 T-50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50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T-50은 처음부터 공격기도 겸할 수 있게끔 설계되었기 때문에 FA-50이라는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각종 무장 장착 및 운영에 있어 많은 국산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4.5세대 전투기인 KF-X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만든 K1 전차는 미국 크라이슬러 회사에 의뢰하여 만들었지만 K1A1 전차에 이르러 대부분을 국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2라는 세계 정상급 전차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K1에서 K2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년입니다. T-50에서 KF-X로 가는 시간 역시 30년입니다. 우리가 2020년대 KF-X를 완성할 무렵에는 미국은 6세대 전투기를 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KF-X에서 6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데는 이미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경험에 기반을 두고 훨씬 빠른 시일 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KF-X를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국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본 일본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제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에 비해 운용 비용이 절반 정도, 일본 F-3는 배 이상 가격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기술이 부럽다. 값싼 수출용 경전투기나 더 만들면 좋을 텐데 일본 망했네. 라고 하는 한국의 전투기 제작을 불허하는 의견도 있었는가 하면 북한이라면 충분한 스펙이겠지. 제대로 작동한다면. 모겁이잖아. 모형이라면 혼다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어중간한 사양의 전투기를 만들어봤자 의미 있음? 절대 무리임, 결단코. 거슬러 올라갈 계보가 될 기체도 없이 갑자기 이런 전투기가 만들어지겠음? 라고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CDR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사 레이더, IRST, EOTGP, RF 제모 등입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었는데요. 정부는 국내 방위 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사 레이더, IRST, EOTGP 등 3개 장비는 하나 시스템이, RF 제머는 LIG 넥스원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하고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제작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싼 무기, 성능이 좋은 무기, 첨단 기술이 들어간 무기까지 다양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린 것 말고도 너무 많긴 하지만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 처음 개발한 의미 있는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양국의 군사훈련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이지만 과거 6회공에 걸쳐 정기적으로 다양한 무기체계를 투입해 훈련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반도 상황에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와 그에 따른 전략과 전술의 변화가 있더라도 지상, 해상, 항공 무기체계에서 핵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산 무기와 미디어 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한미 양국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 체계의 종류와 무기들의 가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보유한 이런 전략 무기들의 가치는 하나 기준으로 적게는 10억 원대인 미사일부터 15조 원에 이르는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다양합니다. 이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을 꼽으라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의 상징인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의 중심이 되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입니다. 함재기를 제외한 포드급에는 신형 레이더, 전자기식 항공기 사출 장치, 신형 원자로 등 5가지 신기술이 적용되었는데 당초 예상은 12조 원이었는데 신기술을 함정과 접목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지 않아 건조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7월 22일 취역을 했는데 건조비만 15조 가깝게 들어갔습니다. 2021년 7전 배치 예정인데 기존의 니미츠급의 항공모함보다 신기술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니미츠급 대비 약 25%의 효율이 증가됐습니다. 해상력의 또 다른 척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지스함인데요. 이지스함이 다른 수상 전투함과 다른 점은 방공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이지스함의 스파이1 레이더는 통상 함정의 레이더에 비해 적을 수색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길고 자연 환경에 의한 전파 감쇄가 적으므로 감도가 좋습니다. 따라서 적 공격기나 전투기의 입장에서 이지스함은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로 제거해야 할 대상에는 항상 이지스함이 거론됩니다. 강력한 패권을 자랑하는 미국 해군은 자국의 모든 구축함과 순양함에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함은 엄청 고가의 전투함입니다. 막대한 국방 예산을 사용하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커서 되도록 건조 비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당시 제작사로서는 한꺼번에 많은 이지스 시스템을 생산하면 비용을 낮출 수 있으므로 미국 국방부는 동맹국에 이지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그렇게 해서 이지스의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한국에 이지스 시스템을 제공했고 현재는 호주도 이지스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 한국, 호주 총 6개국입니다. 여기서 미국은 총 84척으로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며 이어서 일본이 6척, 스페인 5척, 노르웨이 5척, 대한민국이 3척, 호주가 1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고 실전에서도 큰 활약을 보인 만큼 이지스 시스템은 전세계의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나라는 앞서 언급했듯이 6개국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싶은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이지스함을 구입하려면 일단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군사력 2위, 3위라는 러시아와 중국도 이지스 시스템을 얻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는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지스 시스템이 6개국밖에 없고 이지스 시스템 자체가 각 나라의 최고 기밀에 해당하기에 이는 요원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123개국 해군에는 프리킷보다 큰 함정이 1000척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지스함을 제외하면 925척으로 이지스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8%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해군이 프리킷조차 보유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지스함은 극히 한정된 소수의 해군만이 보유할 수 있는 군함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도 당당히 이 대열에 합류한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스페인, 노르웨이에 이어 5번째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2008년 12월에 전 국민이 기다리던 세종대왕함이 취역했는데요. 세종대왕함은 선체 구조가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를 모델로 만들어졌고 무장 배치 디자인도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와 동일하게 만들어졌지만 장착하는 무기의 대부분은 한국제나 유럽제를 선택했기에 미국이나 일본의 이지스함과는 다릅니다. 세종대왕급이 세계 탑급의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우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VLS에 있습니다. MK41과는 별도로 한국산 수직 발사 시스템을 48셀을 설치하여 세종대왕급의 미사일 운용수는 총 128셀로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최상의 이지스함인 타이콘 데로가급이 최고 122셀, 일본의 아타고급이 96셀, 스페인의 알바로데 바장급이 48셀, 노르웨이의 프리드 요프 난센급이 8셀, 호주 호바트급이 48셀입니다. 물론 미사일 운용 숫자가 많다고 하여 가장 강력한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지스함 본연의 임무가 방공 시스템인 만큼 더 많은 적들을 요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만큼 건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내 이지스함 건조 비용만 1조 3천억 원이고 대표적인 무기로 SM-2, SM-3 요격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이는 한 기에 1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한국 무기 중 의미 있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천마인데요. 천마 유도탄은 한국군이 실전 배치한 최초의 자주형 대공 미사일이자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대공 미사일이기도 합니다. 언론에는 국산 장비로 분류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프랑스의 크로탈 NG 대공방어 체계에 기술이 일부 들어갔는데요. 미사일과 차량은 국산이고 발사기와 추정 유도 시스템은 프랑스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산으로 점차 개발하고 있고 이것은 차후 수출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천마 유도탄을 크로탈의 복제품이나 라이센스 생산으로 생각하는데 일부 기술 도입이 있긴 했지만 카피나 라이센스 생산은 절대 아니고 장보고 잠수함처럼 기술료와 자문료를 지급하고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무기 체계입니다. 천마 지대공 유도탄의 개발은 198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저고도 방어를 위한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개발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술 부족으로 해외 기술 도입이 필요했는데 여기서 손을 잡은 것이 프랑스의 톰슨 CSF였습니다. 이리하여 정식 명칭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KSAM 사업이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천마는 현무 지대지 유도탄에 이어 우리가 개발 배치한 두 번째 국산 미사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데요. 원래 200기를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양산 대수의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마는 총 100여 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천마 운용 부대는 전방 인접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방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천마가 수도권과 전방에 집중된 이유는 전쟁 발발 초기 북한의 저고도 침투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인데 북한 특작부대가 저고도로 후방 깊숙이 침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만 휴전선에서 가까운 수도권에 대량으로 공중 침투하는 것은 단시간에 가능하므로 조기에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천마 유도탄 탑재 차량은 대우중공업의 K200 장갑차의 차대를 활용한 것입니다. 기존의 K200 장갑차의 차대 길이를 늘리고 엔진 출력도 높이고 트랜스미션도 교체하여 이 차대 위에 유도탄 8발과 탐지 레이더, 추적 레이더, 레이더 콘솔, 광학 장비 등을 올렸습니다. 천마는 전방과 수도권의 방공진지에서 하늘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이동하는 아군 기계와 부대를 적의 공습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원래 이 임무는 K263 자주발칸포가 수행하였으나 K263의 대공방어 성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면서